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선고 결과가 오늘 나왔는데 한 번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당 인사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또 메시지가 나왔는데 일단은 그 대선 오늘 심판 결과에 승복한다는 내용은 없었고 그리고 대선 관련 언급도 뭐 사적인 대화였던 걸로 보입니다만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짧은 입장문이 나왔었는데요. 정말 안타깝게도 두 가지 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라는 표현이 없었던 점, 또 한편으로는 국민께 사과하는 표현이 없었습니다. 저를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한다. 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그 여러분은 결국엔 또 극우 유튜버나 본인의 지지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부디 국민께 사과드리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안타깝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전언으로 전해지긴 하지만 당내 주요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 중심으로 대선 승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들은 지금 본인 때문에 지금 대선 보궐선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심지어 탄핵 심판 인용된 당일에 그런 대선 언급을 하는 것 자체는 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보고요. 오히려 침묵이 금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반론이 있으신가요? 예, 대통령께서 뭐 차분하게 길지 않은 메시지를 내신 게 저는 적당하셨다고 보고요. 이미 대통령께서는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 12월 달에 선언하신 바가 있고 헌법재판을 묵묵히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이 불복의 움직임이 전혀 없었고 승복의 메시지는 이미 다 웅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짧은 메시지 저희는 뭐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네, 뭐 공식 메시지는 아니었지만 당을 중심으로 대선을 잘 준비해 꼭 승리하기 바란다 이런 언급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제 승복과 국민에 대한 사과가 없었다 그렇게 비판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윤 대통령이 12월 3일부터 시작된 담화, 메시지 이런 것이 굉장히 강경했습니다. 12월 7일 날 담화를 빼면은요. 그런 거에 비하면 오늘 나온 담화가 굉장히 그 톤다운되어 있는 것으로 사실상 받아들이는 그동안 해왔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랬지만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렇게 된 배경은 전 두 가지라고 보는데 첫째는 다퉜던 쟁점 모든 거에서 본인의 제기가 하나도 안 받아들여졌다는 거, 그 점이 하나 전원일치였다는 거, 그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내란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대통령이 여기서 뭘 굉장히 지금 그 위치도 이제 불소추 특권도 사라진 상황에서 뭘 또 자극적인 메시지를 내놓기는 어렵기 때문에 오늘 나온 메시지를 탄핵 찬성파 지지하는 쪽에서는 좀 미흡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뭐 그거를 어떻게 보면 적절히 해석하면 뭐 승복의 메시지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전언이긴 하지만 대선이란 단어가 나왔다는 점에서 혹시 조기 대선에서 윤 대통령이 어떤 그 메시지를 계속 내놓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판결로 윤 대통령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모든 것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고 오늘 8대0 그 전원일치 인용이 된 순간 윤 대통령의 그 영향력은 급속히 소멸할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오늘 그랬기 때문에 탄핵 그 반대 집회도 취소가 되고 이렇게 해서 생각보다는 굉장히 그 열기가 줄어들면서 선거에 이겨야 되는 국민의힘 중심으로 중심이 이동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도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아마 여러 가지 발언을 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음으로 양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동안 또 사실상 해서는 안 되는 여러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의 개입 과정들도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형식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이 대선 경선에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오늘 뭐 금일 대통령께서 앞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그런 톤이나 그런 뉘앙스는 저희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는 또 정리하셔야 되는 시간도 충분히 필요하시고요. 또 저희 당은 또 저희 책임을 이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너무 그런 것을 지금 예단하는 것은 좀 이르고 저희는 그렇게 예상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 결국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는데 윤 대통령의 2년여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장 의원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불통과 독선의 2년이었습니다. 정말 물론 뭐 정권 초기에는 아무래도 여소야대 상황에서 어려운 국정 운영을 위해서 당연히 야당과의 협치 또 국회와의 대화, 노력 이런 부분들이 필요했습니다. 또 본인이 여러 국정 운영 과정에서 정말 진심으로 국민을 위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믿는다면 또 그렇게 인식하였다 할지라도 22대 총선의 국민의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고 그 이후에라도 좀 달라진 태도와 자세를 보이길 바랬는데요. 그러지 않으셔서 좀 안타깝고요. 여러 이 역사적 퇴행을 가져온 제가 뭐 하나하나 짚진 않겠습니다. 여러 사건 사고가 워낙 많았고 외교적인 어떤 수치도 느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바로잡는 시기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에서 출발한 윤석열 정부였습니다. 그리고 외교, 안보 면에서 미중 갈등이 본격화되는, 격화되는 격변 속에서 그런 외교적인 면에서는 가치 외교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싶고요. 네. 그러나 저희가 내치의 부분에서는 네. 저희가 준비되지 못했고 결과를 다 내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총선에서부터 저희가 국민의 심판을 받으면서부터 저희가 조금 어려워졌었고 그 국면을 저희가 현명하게 풀어내지 못한 것 같고 그 지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저희가 성찰하겠고 네.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난 총선부터 오늘까지 1년이 좀 안 되죠, 약간? 그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변화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뭐 어떤 선택을 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것은 뭐 지난 대통령 선거 때부터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그 정권 교체에 흔쾌히 동의했던 분들이든 또 마지못해 동의했던 분들이든 윤석열 후보를 찍었던 분들은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과는 다른 대통령이길 바랬을 겁니다. 근데 흔쾌히 찍었던 분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정책을 좀 다 뒤집어달라. 뭐 그런 것은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든가 탈원전 정책을 되돌려놓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를 했고 그런 점에 대한 평가는 있었을 겁니다. 다만 마지못해 지지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정책 태도도 문재인 대통령과 좀 달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점에서는 오히려 더 정치적 경험이 없고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지난 총선에서 대통령만 국민의 신임을 받고 대통령 된 게 아니거든요. 국회도 총선을 통해서 됐는데 대통령이 불복하고 있다. 지금 야당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총선에서 만들어진 그 민의 대통령도 불복한 거기 때문에 그 점이 역시 정치 경험이 없었던 것이 굉장히 결정적인 약점으로 작용해서 오늘 헌재에서도 총선에서 얼마든지 설득할 기회가 있었고 네. 야당을 대화상대로 생각할 기회도 있었지 않느냐 그런 질타를 받은 그것이 결국 정치의 실패가 오늘의 그 결과를 낳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의 수정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장 의원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이번 대통령 탄핵 사건 또 전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은 헌정사의 비극입니다. 어찌됐건 두 분의 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은 결코 정치권에서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비리와 부정을 제도 탓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서 여러 나라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의 대통령제가 뭐 군사 쿠데타를 한다든지 독재 시도를 한다든지 뭐 국회 침탈을 시도한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또 민주적 제도 혹은 또 헌정 질서가 위태롭거나 부족하다라고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건 저희가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찌됐건 건강한 민주주의와 대통령제 또 삼권 분립의 견제와 균형을 맞춰가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논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지금 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을 어떻게 또 분권형으로 나눠갈지 이런 부분들 충분히 저는 논의는 가능한데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대통령 탄핵의 요건을 대통령제가 만들었다라고 표현하기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에 대해서 어떤 공식적인 의견이 있나요?
저희는 개헌의 필요성을 늘 주장해 왔고요.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2017년 대선 당시에 모든 후보들이 2018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하겠다고 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개헌에 대한 방정식은 이 정치권의 요구에 의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에 의한 개헌이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걸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정치권에 의한 개헌의 경우는 대부분 다 실패로 돌아가거나 또 독재로 전락하거나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폭넓게 국회의 개헌특위 등을 설치해서 개헌과 관련된 여러 이슈들이 주제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매듭을 짓고 또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는 국회 다수당 권력과 대통령의 권력이 부딪혔을 때 벌어지는 정치적 파국이 근본에 나타난 현상으로 저희가 관찰을 하고 있고요.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저희가 매번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치가 나아지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서 국민들이 상당한 답답증을 호소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제도와 사람이 복합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제도면에서 고칠 점 저희가 국회법, 헌법, 정당법 복합적으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개헌 방정식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사실 5개 문제가 지금 중첩돼서 나타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약점이 있고요. 5년 단임제가 갖고 있는 문제가 있고, 소선구제에 의한 양당제가 갖고 있는 폐해도 있고, 헌법 운영의 경직성의 문제가 있고, 대통령 개인의 캐릭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네. 그동안은 우리는 독재 경험이 있어서 지금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 문제만 지금 집중했는데, 실제로 국회의 다수당이 대통령과 반대당이 돼서 모든 걸 아무것도 결정 못하는 비토크라시가 된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헌법을 바꾼다고 하면 헌법도 중요하지만 선거구제를 바꿔서 다당제에 의한 협치가 불가피하게 만드는 것, 완충지대가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한국 정치에서 이게 충돌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헌법과 선거구제를 세트로 묶어서 사실 우리 지금 헌법과 선거구제도 87년 개헌과 88년 소선구제로의 선거제도 개헌 이거 두 개 양대축이거든요. 세트로 묶어서 같이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탄핵 심판은 일단락 됐습니다만 사실 지금 정치가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관세 전쟁이 있고요. 상당히 현안들이 많습니다. 우리 정치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일단 이 탄핵 국면을 빠르게 수습하고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저는 탄핵의 강을 이제는 건너야 한다. 지지자와 극단적인 분열주의자들의 말만 듣는 게 아니라 혹은 그분들의 말도 좀 배제하더라도 전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또 상식적이고 보편 타당한 가치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도 좀 안타깝긴 하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대표의 입장들이 대부분 다 국민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갈등과 분열보다는 어떤 화해와 협력이 가능한 쪽으로 정치권이 좀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아마 그런 점에서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는 게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연금 합의가 여야가 되지 않았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의도에선.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 서로 또 양보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선 찾아가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견 말씀해 주시죠. 예, 정치에 대해서 저희가 비판도 하고 비난도 하지만 결국 정치를 돌아서지 못하는 것은 정치가 우리 사회 최상위 의사결정 구조 아니겠습니까? 다만 저희는 헌법 밑에서 일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 자각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선거를 하는데 선거에만 매몰되지 말고 정치의 본령이 무엇이냐. 최상위 의사결정 구조로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것은 공익이고 국민의 삶이다. 이런 자각에서부터 저희가 성찰을 시작하고 국민들께 합당한 정치를 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결과를 통해 우리가 배울 점, 우리가 앞으로 좀 달라져야 될 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일단 주시죠. 정치는 상대를 죽일적으로 볼 게 아니라 이길 경쟁자로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비상계엄을 통해서 처단을 하려고 한다든가, 검찰이나 법원으로 보내서 정적을 제거하려고 한다거나, 광장에서 힘으로 무력으로 테러를 하려고 한다거나, 지지자들, 유튜버들 동원해 갖고 가짜 뉴스를 퍼나른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하지 말고 네. 여의도로 정치로 가져와서
조금 이견이 있더라도 그 이견을 좀 자제해가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관용도 베풀고 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제도적 힘, 탄핵도 할 수 있고 거부권 행사할 수 있지만 그걸 자제해가면서 정치를 좀 복원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여의도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박성민 정치 컨설팅 민 대표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